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대선 전국 이분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죠.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법원 판결 보셨죠? 네, 파기환송. 맞습니다. 네. 이거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글쎄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복잡한 정쟁이 이제 사법부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사법부까지 정쟁에 뛰어드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세계적인 법률 추세도 선거 거짓말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분쟁에서 토론에서 또는 해리스도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열 몇 건씩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부가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다, 이 사람 말은 참말이다 하고 지금 뛰어드는 셈이죠. 물론 우리 법률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진적이 좀 고쳐줘야 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좀 자제해 주는 게 맞는데 예. 특히나 우리는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거짓말을 처벌해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검사죠. 그 검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기 십상이고 뭐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자제해 주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고 예. 문제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은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공화국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예.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어요. 네. 파기환송심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런 주필님의 생각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사실은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문제는요.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이 이재명 후보의 이 거짓말 문제, 위정의 문제는 예. 지난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 대선에서 쌍방간에 충분히 예. 이 문제를 토론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미 판결이 유권자들이 판결이 내려진 문제인데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말 여러 가지 혐의 뭐 믿을 수 없다 등등 수많은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지층 외에 확장이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처벌받고 있는 건데 법원이 3년이 지난 시점에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진 사람에게 당선 무효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죠. 그 예.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선 무효행위 말하자면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 선거라는 것은 뭐냐. 지금 국민들이 이 소송 내용을 모르느냐. 지난 대선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미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재 파기환송했다고 해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에서. 악재가 되겠죠. 아마 중도층에 그래요? 있는 분들은 이중처벌이지만 새로운 처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서둘렀다고 느끼는 거는 예.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에 개입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법원의 개입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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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달이 있으면 선거입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법원의 재판은 배심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도 배심 재판 제도가 일부 도입되고 있죠.
배심 재판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뭐냐? 대배심이죠.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배심 재판이 한 달 있으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대배심 재판을 앞두고 뛰어든다는 것은 야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예. 처벌받은 거를 아하, 또 알겠습니다. 처벌하는 어떤 말씀이신지. 어쨌든 그런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래도 조금 악재가 될 되겠죠. 거고. 예, 악재가 되겠죠. 네. 자, 민주당에서 뭐 후보 교체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대응을 아마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후보 교체로 이런 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 예. 워낙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예. 이제 저만의 위치가 있기 아하.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는 이 지금 민주당의 이 사법부에 대한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어제 예를 뭐 들어서 사법 뭐 쿠데타다. 쿠데타 이런 표현을 하거나 예. 또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거나 어젯밤에요. 예. 뭐 탄핵하는 과정이 물론 중단되었습니다마는 탄핵한다든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사법부가 정치판에 뛰어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곧바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사법부의 일단 성명이라도 예.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정도의 예. 말하자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하. 국민들에 대한 예의죠. 그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에서의 악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저는 아니 그럼 악재를 줄이고 말고 이런 정치 예.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죠. 예.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그래도 존중해 주는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예. 공당의 태도로는 올바른 태도다. 어허. 그런데 그 공당이 너무 사법부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예. 사법부의 태도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오는 것은 예. 아주 부적절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필님, 이게 뭐 헌법에 논쟁은 있지만 헌법 해석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 있잖아요. 요 선거법도 진행되고 마찬가지고. 있는 재판은 올 스톱이죠. 네. 아, 현실적으로. 스톱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국민들이 판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이 판결이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 일부 언론에서 계속해서 뭔가 소송이 진행될 것처럼 논쟁을 만들어 가는데 예. 그건 억지 논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날로 모든 재판은 스톱이죠. 그러면 재판 진행됐든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퇴임하고 진행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우클릭을 시도해온 결과가 연설에서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이렇게 네. 호평을 하셨던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된 다음에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박태준 전 총리 묘소 찾아가고 이런 그런데 모습들. 조금 지금 약간 아마 이재명 대표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혼선이요?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몇 가지 실제로 그 후보 수락연설 자체는 아주 우클릭이 된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클릭이 됐다고 봅니다만은 또 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든가 노란봉투법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 민법의 기본 사항을 침해하고 있고 예. 노란봉투법은 그 자체로 기업가들이 그 어떤 쟁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인데 어제 저녁에도 그 근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예.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클릭이 안 되는 거죠. 예. 클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우클릭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정치적인 쇼의 영역이고 보여주기 영역에 불과하지 실제로 법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혀 우클릭이 되고 있지 않아요.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부를 끌고 가겠다고 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들을 쳐다보면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CEO가 될 생각이 없다. 말하자면 저항적 민주주의 예. 뭐 이런 게 몸에 익어서 그런지 말 실제로 변하고 있지는 않다. 예. 말하자면 정부 조직도 정부에 대한 반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혁파하겠다 이런 안은 있지만 실제로 이 정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우클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항적이고 그런 민주주의 어떤 투쟁하는 민주주의 관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네. 우클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정성이 의심된다기보다 그나마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이때까지 오랜 투쟁 관행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 투쟁하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국가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생각이 전혀 주류가 될 생각이 아직은 이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쳐야죠. 뭐. 가르쳐요. 알겠습니다. 자, 한독수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볼게요, 주필님. 네. 어제 저 참. 사퇴하고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 관료는 관료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좀 일찍 그만두는 게 맞다. 그래서 관료의 물을 빼야 됩니다. 관료라는 것은 항상 정치 중립적이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게 20세기의 기본 전통이거든요. 예. 그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관료 제도가 생길 때부터 예. 정치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국가의 이성이죠. 계산 능력이고. 그런데 그런 관료가 옷 붙자마자 지금 대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의 문제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의 전략이다 이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웃긴다. 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 글을 하나 쓰셨던데 주필께서 한덕수의 출마는 큰 그림의 작은 조각일 수 있다. 네. 큰 그림은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 예.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료의 어떤 영역이 예.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현대적인 대중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국힘당을 위주로 관료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검찰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관료고 지금 국힘당은 거의 전적으로 검찰 관료, 검판사 출신, 경제 관료들 출신, 국정원 출신, 뭐 경찰 출신 전직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항하는 민주주의 이 운동가들의 집합이고 예. 이쪽은 완전히 국가 관료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시민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두 정당이 이제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런데 또 이제 관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마치 조선시대처럼 관료국가 조선시대는 분명히 관료국가였거든요. 양반 관료의 국가였습니다. 그런 관료국 한쪽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조선시대의 관료 제도 또는 관료 사회로 복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론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일단 내일 후보 선출돼야 될 텐데 후보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덕수에게 주기로 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럼요. 예. 한덕수에 주기로 하고 뽑는 건데 별 관심 없죠.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이 되건 예. 김문수가 되건 둘 중에 하나. 누가 돼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피할 수 없고 결국 보수 진영 최종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거다? 뭐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후보가 다 안 하겠는데 그럼 뭐 안 하는 거잖아요. 당 구성권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한동훈 후보나 예. 김문수 후보가 예.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국힘당은 예. 늘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반기문 씨를 모셔온다든가 예. 하는 국힘당은 이 후보를 예. 꼭 그 외부에서 용력으로 조달해서 쓰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선출된 사람에게 만족을 예. 못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외부 영입자의 알겠습니다. 저 스토리를 갖고 예. 있는 거죠. 주필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거부할 수 없는 계획, 단일화 계획, 그 누구의 계획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테이블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래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정권 재창출을 정권을 어떻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그 심부름꾼들이 이제 권성동, 뭐 권영세 예. 이런 소위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검사 동일체들이잖아요. 예.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의 최종 이반자와 결정권자는 윤석열 전 뭐 대통령일 저는 그렇게 것이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주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